6월 2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야당 쪽에서 정리한 내용일 거라며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려면 배우자 검증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보다 더 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송영길 대표가 X파일을 유포한 원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과 처가의 의혹을 정리한 여러 문건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조금 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고 촛불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벌써 6번째 출마 선언입니다. 하지만 대선 경선 일정은 오리무중이죠. 어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25일로 미룬 상태인데 오늘도 경선 연기를 둘러싼 장외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2차 추경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규모는 30조 원 초반 수준이 될 것 같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는 견해차가 큽니다. 조금 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시작됐는데 관련 속보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리듬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매일 하니까. 자, 정혜원 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저희가 늘 그랬듯이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혜원 체크는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자, 류 실장, 이른바 이제 윤석열 X파일을 둘러싼 공방 또 정치권의 논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정체불명의 여러 문건들이 SNS와 정치권에 지금 떠돌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최소 3가지 종류의 그런 버전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내용의 그 파괴력을 놓고서는 좀 입장이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국회 상황실에서 좀 얘기해 보고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윤석열 파일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제 검증의 시간이 시작됐고 누구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서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X파일의 출처로 본인이 지목된다는 소문에는 말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했는데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전 총장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똑같다고도 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의지도 다시 한번 내비쳤죠. 갈 길이 있다면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반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데요. 오늘은 경제 분야입니다. 부동산 재난지원금 등이 도마에 올랐고요.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 또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 소식도 있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부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죠. 신혜원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픽들을 준비했을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 시간 2, 그리고 독도 is 독도. 사심 1도 없는 인사, 변이의 변이, 그리고 경찰 집단 성희롱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오늘도 국회부터 콕 찍어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차 경제 분야인데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잠깐 현장 상황 볼까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1,765조 원에 달하는 이 가계부채, 이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또 있습니까? 하여튼 우선 부채 총량을 이렇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씩 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가계부채를 주제로 김부겸 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회의 중에 나온 속보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정부 여당이 준비 중인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원칙이란 입장이죠.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반면에 정부 입장은 X입니다. 넉넉지 않은 곳간 사정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30조 내지 35조 정도 범위에서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104조의 빚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세수가 더 거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사실 정확하게 하지 못한 측면에 예. 대해서는 뭐 저는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피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네, 사실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지급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신 하위 70%에게는 지원금을 주고 상위 30%에겐 카드를 더 쓴 만큼 포인트로 캐시백만 주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3분기에 2분기보다 돈을 더 썼다면 소비 진작 측면을 인정해서 인당 최대 30만 원 선에서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 직접 지원금 비율을 더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절충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정부는 70% 정도로 한다는데 70%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갭을 줄이면서 말씀드린 대로 캐시백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정부 질문에선 야당이 아닌 여당이 정부에 날을 세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7월 초에는 추경안을 제출해야 하니까 조만간 가타부타 결론이 나겠죠.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부동산인데요. 민주당의 진통 끝에 집값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매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집값이 상위 2% 내에 들어가는 정도라면 자긍심을 가지고 종부세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죠. 해마다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자기 아파트 값이 상위 2%에 해당하는지 4월이 되면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이게요. 그러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년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거는 늘 하는 일인데요. 예. 상반기만 해도 되게 많이 고칠 때는 대여섯 번씩 고치니까요. 다만 청와대는 2%에 누가 포함되는지 혼선이 올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해괴한 세금이다. 국민을 2%대 98%로 편가르는 꼴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민주당의 안을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사례를 볼 때 퍼센트로 세금을 매기는 건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조세 법률주의뿐 아니라 조세 평등주의도 위반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치열한 공방 예상됩니다. 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한꺼번에 해서 2%를 계산하는 건데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 56%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70%예요. 다른 사항에서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2%를 하면은 이 조세평등주의 위반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부세 2%에 해당되는 주택 금액이라고만 저희도 알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입법적으로 기술할 때 또는 입법적으로 검토될 때 여러 가지 대안이.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네, 독도 이즈 독도.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러냐 하실 텐데요. 이 당연한 걸 자꾸 부인하고 또 도발하는 나라가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독도 사랑이 지극한 데다 반복, 주입식 교육에 능한 편이라서요. 우리 다정의 운영진들의 독도 사랑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돌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는 100길 따라 200리 아니에요? 200리?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 맞히셔야 됩니다. 저 정답. 1리가 0.4니까 곱하기 200 하면 80km. 땡 아닙니다. 독도는 우리 일단 노래를 부르면 딱 나오는데요.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87K, 87km입니다. 정답입니다. 역시 신체커. 네. 아니 근데 가사가 바뀌었어요? 200리였는데. 200리 아니에요? 네. 200리 아니에요? 자, 일단 제 노래 솜씨는 어떠셨어요? 아니 노래 별로였어요. 네. 일단 네, 보셨죠? 노래 실력은 별로지만 독도 사랑은 이 정도입니다. 참, 독도는 우리 땅의 가사가 총 4번 바뀌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시대상에 맞춰서 지명이나 단위 같은 걸 업데이트 해준 겁니다. 100길 따라 200리는 87km로 바뀌었고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에서 울릉읍 독도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하는 백설이 불여 일문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종업, 이장, 김성도, 19만 평방미터 799에 805, 독도는 우리 땅. 네,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독도 이즈 독도, 독도는 분명 우리 땅인데 얼마 전 일본이 자위대 홍보 동영상에 독도를 국제적 문제 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외교부가 항의를 했고요. 그런데 보란 듯이 일본은 한 줄 더 떠서 영어와 불어 자막까지 입혀서 공개했습니다. 은근슬쩍 도발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일본어판에서는 영토 문제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영어와 불어판에선 영토 분쟁으로 표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겁니다. 慰安婦問題、労働者問題、竹島の問題と両国間の問題に対する日本の一貫した立場、これをしっかり伝達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역사 왜곡의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이던 1964년 도쿄올림픽 이래 총 3번의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분명 당시에 나온 지도에는 독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다 이번 4번째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사료랍시고 공개한 자료에 독도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 어떤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키유시나 이런 데서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본에 좀 공세를 취하는 것도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방일한다라는 가정하에 한국과의 협의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희망사항일 수도, 또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결단일 수도 있고요. 아예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됐든 양국 관계를 더 건설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같은 치사한 행동은 멈춰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픽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변이의 변이로 꼽았는데요.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세고 또 증상도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변이의 변이,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의 특성은 유지한 채 돌연변이 형질이 더해져서 한마디로 더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벌써 인도를 포함해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스위스 등 9개 나라에서 확인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 세계의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사심 1도 없는 인사로 꼽았는데요. 자, 잠깐 어제 대정부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켰죠. 직권남용이 뭡니까?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까? 과거의 그 인사 기준과 또 제가 이번에 적용한 인사 기준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검찰 인사를 내로남불 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기준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적인 어떤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박범계 장관은 6월 초에 있었던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사심은 1g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고검장의 영전을 두고선 야당에서는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박 장관은 곧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사위가 열리고 있고요. 직접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빠르면 내일 인사가 예상됩니다. 기조는 분명합니다.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이고 또 검찰 내부의 쇄신이라고 그럴까?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경찰 집단 성희롱.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경찰관 16명이 신입 여성경찰관을 2년 동안 성희롱한 사실을 경찰청 진상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해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이를 배워라 등의 발언을 했고요. 또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서 속옷 위에 꽃을 놓는 등의 행동까지 벌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도 해당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가해자를 두둔하고 또 피해자를 음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가해자 12명에게 징계를 내렸고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 자,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죠. 경제 분야입니다. 신체커가 아까 키워드로 몇 가지를 꼽았는데 재난지원금, 부동산, 그리고 청년 주거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죠,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수도권 청년 주거 빈곤율이 11%에 달한다. 내 집 마련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선 집값이 안정돼야 하고 주거 사다리를 촘촘히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일반 가구의 청년들이 주거 실상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총리 취임 후 첫 대정부 질문 데뷔전을 치르고 있죠. 김부겸 총리가 소위 이준석 현상에 대한 분석도 내놨습니다. 김 총리는 역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준석 돌풍은 기성세대와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청년 세대의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결국 청년 세대의 가장 큰 멍해는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폭등이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하지만 그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박마코 오늘 본회의장에서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의상이 또 한 번 눈길을 끌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류 의원이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분홍색 도트무늬 원피스 차림의 원피스를 입고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또 최근에는 타투 합법화를 촉구를 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타투가 그려진 등이 드러나는 그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 멜빵 바지를 입고 등장을 했는데요. 정의당을 상징한 노란색 박스를 입고 멜빵 바지를 입었습니다. 네, H.O.T가 좀 생각이 나네요. 저도 네. 딱 H.O.T 그때 데뷔할 때 캔디 있잖아요. 맞아요. 그 멜로디가 어떻게 됐었죠?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H.O.T가 예. 저보다 저하고 같은 세대인가?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 가사. 그래요? 네. 알았어요. 아무튼 이게 뭐 고정관념을 깨겠다는 류 류 실장이 노래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다음에. 다음에 한번 더 기회를 주시죠. 네, 좋아요. 기회를 발산할 수 있는. 아무튼 네. 이제 뭐 파격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뭐 추가로 더 나오는 소식은 좀 나중에 짚어보죠. 뭐 이따가 후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좀 챙겨보고요. 자, 아까 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빠르면 이번 주, 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날 거라는 이제 신혜원 체커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박범계 법무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오후 2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이 검찰 인사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고위급 인사가 있었고요. 이번 인사 대상은 일선 지방검찰청의 차장과 부장급인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인사회 직전 기자들을 만나서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 또 인사 적체 등을 고려해서 대검 검사급 인사를 했고 그 연장선에서 인사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류 실장, 인사폭이 역대 최대 규모라면은 어느 정도라고 좀 점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입법 예고가 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부서 신설과 통폐합 같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올 초에 박 장관의 취임 후에 단행한 첫 인사폭이 비교적 작았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박 장관이 직접 인사폭이 90%는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관심은 이른바 정권 수사를 담당했던 중간 간부들의 교체 여부입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팀을 이끌고 있죠.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검찰 인사위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중간 간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결정하면 박범계 장관은 이후에 인사안을 최종 확정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방침입니다. 좋습니다. 관련 속보는 계속 챙겨가고요. 신체거.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대정부 질문으로 꼽겠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재난지원금, 부동산, 도마에. 오늘 국회 상황실에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을 다루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엑스파일은 야당에서 작성한 거라고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의 결과라는 입장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선 대응 방안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대사가 멀더 어디예요? 멀더. 그리고 또 이제 멀더 난 믿을 수가 없어. 그 대사. 예.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여자한테 남은 의심은 무작위예요. 못 믿어요. 네, 어제 국회 상황실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을 다뤘는데요. 정회원분들이 엑스파일을 열려면 멀더랑 스컬리라도 불러라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멀더랑 스컬리는 너무 멀고 가까운 서해정 성우라도 모셔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이 여전히 정치권을 떠돌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건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문건을 봤다는 사람들의 전원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장성철 소장은 대응이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공개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문서 공개하면은 제가 명예훼손으로도 걸릴 수가 있고 제가 그 문서를 공개한다면 제가 진짜 윤석열 안 되게 하려는 정치 공작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걸릴 만한 내용이라는 건데 파일을 봤다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질스럽기 짝이 없는 인신공격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었다. 윤석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처나 장모의 인권은 까닭을 알 수 없이 무참하게 유린되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무조건 까발리는 것이다. 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신평 변호사인데요. 엑스파일의 내용을 흑색 선전으로 일축했습니다. 아주 사적인 영역에서 수십 년간 일어난 일,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들이라고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과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큰 의미가 없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게 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내용이 우리가 소위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수준이에요. 보면 시기적으로도 보면 이제 윤 총장과는 관련이 없는 윤 총장과 관계가 되기 이전의 얘기들 이더군요. 예. 제가 본 거는. 네, 소위 썰만 있는 상황인데 모두들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은 파일을 받아보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하죠. 면책 특권이 있는 의원들도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공개하면 면책 특권이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제 저런 거 폭로하고 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폭로했다고 또 공격하고 이제 이런 악습들이 좀 그만돼야 될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가 저 야권 인사에 대한 걸 갖는다 하더라도 면책특권 뒤에서 저희가 할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엑스파일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야는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 문건의 출처로 서로 상대방을 지목했습니다. 엑스파일 논란에 불을 지핀 민주당 송영길 대표, 장 소장이 본 문건은 본인이 쌓고 있는 검증 자료와는 별개라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검찰총장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만든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야당 내부의 권력 다툼이 불거진 거라고도 했는데요. 엑스파일. 네. 이게 이제 그 보수 야당의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님이 입당하시게 될 텐데 아마 홍준표 후보께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후배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한지 다 알고 있는 분이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네, 홍준표 의원은 즉각 엑스파일을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을 했는데 관련 내용은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의 불법 사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본인들이 비판했던 불법 사찰 시비에 휘말릴까 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거는 몰래 사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태반 이상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권 심판의 목소리가 더 높아진다. 네, 대응 방안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간명합니다.
중요한 건 팩트체크다. 윤 전 총장과 그를 영입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밝히면 된다는 건데요. 수사기관에 가져가면 해결될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정정당당하면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출처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의 대응은 좀 복잡한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당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겠다고 했죠. 윤 전 총장은 당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에서 확장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제 판단으로는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거망동하기 어렵습니다. 네, 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뭐 당원이고 아니고 입당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지금 대선 후보가 여든 야든 특히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그런 그 엉터리 같은 소문에 휘말리고 내부 공격이 되면 그거는 야당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당연히 대응해주고 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혹만 가지고서 정치인을 평가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선진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말한 사람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입증 책임도 이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물론이죠. 네, 공작의 냄새가 물씬 난다, 또 불법 사찰이다 이런 당내 분위기와는 달리 공직자였던 윤 전 총장이 사찰을 받는 건 당연하다, 정면 돌파해야 한다라고 한 사람도 있죠. 홍준표 의원입니다. 나는 초임 검사 일에 36년간 늘 사찰당하고 살았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사찰에서 나타났듯이 사찰을 늘 지휘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네, 그야말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은 당사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게로 넘어온 듯합니다. 대응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꿔서 어제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죠. 출처 불명의 괴 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마라.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작성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흑색 선전에 대응할 네거티브 대응팀도 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했던 잠행에서 벗어나서 이 공격수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일까요? 2002년도는 서울지검의 가혹행위 치사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거 하고 또 이게 너무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장님. 아니 때려 죽이고 패 죽인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검찰이 잘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 네, 윤 전 총장 측은 장모 최모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검찰발에 확인되지 않은 보도다라고 했는데요. 입장이 좀 뒤바뀐 것 같죠. 정치 공작의 연장선으로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최 씨 측도 입장을 냈는데요. 관련 의혹은 2013년에 금감원과 경찰 내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조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최 씨 측의 입장을 반박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앞서서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라고 감싼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굉장히 초조해하는 것 같다라면서 부인 김건희 씨가 본인의 아내인 김미경 교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 윤 전 총장, 여권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윤 전 총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은 모두 그 질이 나쁘고 피해 역시 막대한 것들입니다. 먼저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용도로 만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윤 전 총장 장모가 국민께 입힌 피해는 이 중 10원짜리 몇 장입니까?
네, 6월 말 7월 초라고 하죠.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등판하기 전까지는 엑스파일 공방 계속될 듯합니다. 시민단체들은요,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불법 사찰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출처 여야 공방, 검증대에 오른 윤석열. 네, 윤석열 엑스파일 뭐 정말 여러 버전의 문건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 막 돌고 있고요. 그 파일을 봤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다만 그 내용은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그 정치권과 SNS를 통해서 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송영길 대표도 피고발인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안이 조금 복잡한 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처음에 이제 그 엑스파일을 언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죠. 그러니까 송 대표 발언 전에 이제 주간조선에 이제 쓴 칼럼에서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거기 보면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그 파일 네. 저도 그 글을 읽어봤는데, 근데 그 파일이 이제 야권 인사의 방에서 이제 야당 발견됐다는- 의원실에서 예. 발견됐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상세한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재벌 비위 수사를 뭉갰다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소개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권에서 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은 된다면서도 사실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을 제쳐야 하는 또 그 야권 후보들 입장에서도 윤석열을 무너뜨릴 비책이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제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윤석열 엑스파일의 출처를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공방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속보부터 좀 짚어보면요.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정치 선언 시기 관련해서요. 입장을 조금 바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록 대변인 그리고 새로 선임된 최재현 부대변인 명의의 메시지인데요. 윤 전 총장의 정치 선언을 6월 말 7월 초 사이에 할 것으로 조율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대변인직을 사임한 이동훈 전 대변인은 27일에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었는데 약간 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변인도 사퇴를 하고 또 엑스파일 논란이 터진 상황에서 준비나 대응을 좀 더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27일은 이제 일요일이라서 정치부회의 안 하는 날이니까요. 아마 정치부회의 일정도 고려를 하지는 않았겠죠. 자, 좋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이제 광주에 갈 거다, 누구를 만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유 실장,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 후에 첫 방문지로 광주를 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부인을 한 겁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전북 군산의 함은경 사장을 만날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윤 전 총장의 그 아까 신체커가 소개한 그 대변인들이 첫 방문지로 여러 장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함은경 사장이라는 사람은요, 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삼민투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인데 현재는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이 호남을 첫 방문지로 하고 또 함 사장을 만날 것이라는 계획이 중도 확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탈문, 그러니까 이른바 탈문재인 세력을 껴안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제 정치인은 뭐 발가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또 했죠. 추가적인 조언을 했는데 야권에서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반박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윤 전 총장에게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입장에서 조언을 드린다면서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경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의 사적인 부분이 공개된 건 당사자인 본인의 가족들이 녹음 파일들을 공개하면서였던 겁니다. 반면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폭로한 게 아니라 사생활을 조사하고 문건을 만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 의원은 윤 전 총장과 가족들의 사적인 일을 지켜주는 게 민주주의다. 폭로하고 비난한 건 독재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야권에서는 이른바 뭐 플랜 B를 찾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발견이 되고요. 물론 또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들도 상당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밖에 인사 중에서는 역시 이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표적인데요. 국민의힘을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어서 범야권 주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맡았었다는 점인데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우리하고 온다면 그분도 같이 가야 되고,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김동연 그분도 같이 가야 된다. 최대 끌어모으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게 인큐베이터 정권이죠.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당이 불임 정당이라니까 이렇게 자꾸 보내주잖아요. 고마운 분들이죠, 문재인 정권이. 네, 반면 야권에서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선 주자로 나선 하태경 의원인데요. 감사원장 역시 검찰총장 자리 못지않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은 다른 경우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윤 총장하고 좀 케이스가 좀 다르다.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쫓겨난 거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스스로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쫓겨나는 것과 스스로 이제 자리에서 나오는 거는 좀 경우가 다르다고 보이고. 유 실장, 최재형 원장이 원래 오늘 광주에 갈 예정이었는데 취소했다는 거죠, 일정을? 네, 그렇습니다. 최 원장은 원래 오늘 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광주 보훈요양원을 방문하고 또 감사원 광주 사무소도 찾을 계획이었는데요.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는데 감사원 안팎에서는 결단의 순간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아, 참, 박마커. 최 원장의 부친이 정치를 만류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네, 제가 주민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 원장의 부친은 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입니다. 한 언론이 이제 최 대령이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사리판, 그 복잡한 세상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최 원장이 말했다는 그런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정치 참여에 반대하는 이유는 계속 판사로 법원에서만 일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최 대령은 대한해협회전에서 공을 세웠던 인물인데 최 원장이 평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님이니까요. 다만 최 원장은 그 아버지 당부에도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멘토, 여권에서는 최 원장의 정치 진출 가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오늘도 나왔다는 거죠? 네, 어제 김부겸 총리가 적절치 못하다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도 임기를 채우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다진 분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 1월 감사원장이 된 최 원장은 임기가 4년입니다. 내년 1월까지가 임기입니다. 네, 대선 주자로 나선 이광재 의원도 비겁하다고 했는데요. 공명정대함이 앞서야 할 감사원 뒤편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처사라고 한 겁니다. 또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생명인 헌법기관의 수장이 정계 진출 운운하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가 감사원장 때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존재감을 과시했었는데 최 원장은 이를 오마주하고 영웅시했던 거냐라고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실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출처 여야 공방, 검증대 오른 윤석열로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2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신상 공개입니다. 이 신혜원 뉴스체커도 오늘 뉴스들 체크하면서 이 사진 봤을 것 같은데요. 네, 봤습니다. 저도 픽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뉴스이기도 한데 오늘 경찰이 신상 공개한 26살 최찬욱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대전경찰청이 26살 최찬욱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성범죄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남자애들을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휴대전화에 보관된 아동 성착취물이 무려 6,900여 개로 확인됐고 이 중 일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SNS로 여성인 척 미성년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알몸 사진을 보내면 직접 만나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7명이고 최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290명이 추가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재범 위험이 높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상 공개에 이어서 내일 오전 최 씨를 검찰로 송치할 때 얼굴을 직접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문제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낸 퀴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우튀김 환불 요구에 시달린 음식점 점주가 숨진 사건을 퀴즈 소재로 썼기 때문인데요. 이것 한 개의 환불 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이 분식집 주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 공분을 사고 있다며 문제를 낸 겁니다. 진행자인 황정민 아나운서는 퀴즈를 내도 되는 사안인가 많이 망설였다며 많은 분이 이 내용을 알고 관심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풀어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방송 직후 많은 청취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는 슬프고도 아픈 소식을 퀴즈의 소재로 사용하는 게 맞느냐며 유가족에게 두 번의 대못을 박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KBS는 오늘 공식 입장을 통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도쿄행 무산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을 위해 많은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도쿄행이 무산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태환의 라이벌로 알려진 중국의 수영 스타 순양 선수인데요. 스포츠중재재판소 재심에서 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면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순양 선수는 지난 2018년 도핑 검사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집을 찾은 검사관들에게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혈액이 담긴 유리병을 망치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순양 선수가 무모하게 행동했다며 4년 3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렸습니다. 당초 중국 수영협회는 순양 선수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지만 세계 반도핑 기구가 제소하면서 징계를 받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올림픽 3연속 금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는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나와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줌인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경선 연기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애초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걸로 예상됐지만 다시 결정을 미룬 거죠. 경선 연기 찬성파의 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과 당명 변경을 두고 줄다리기 중인데 박준호 마커가 줌인에서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민도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의 인물을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오늘은 백반장의 이 시각 다정회 포맷을 차용해 볼까 합니다. 목소리 가라앉히고, 자, 조멘토, 여기에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건 안드레아고 또 하나는 안드레아입니다. 둘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또 전가요? 이것도 낚이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제가 빨리 정하는 게 답해요. 아닌 거죠? 네, 말씀하세요. 네. 두 이름 다 가톨릭 세례명 같은데 근데 얼굴이 없네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명은 맞는데요. 그냥 예.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안드레아라고 하겠습니다. 복자 안드레아. 복국자는 좀 연상이 돼서.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그 조멘토가 안드레아를 선택했으니까 저는 대건 안드레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답정너에는 자비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대건 안드레아는 누굴까요? 우리 대건 안드레아에게 줌인해 보겠습니다. 택시 기사도 해봤다 그래서 저도 택시 기사 노조 출신이라 공감대를 가졌고 또 카톨릭 분명히 안드레아시던데 저는 또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기쁘게 생각해주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례명 대건 안드레아의 주인공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났을 때 서로 공통점을 찾다가 저런 말을 꺼냈었죠. 비슷한 세례명을 가진 두 사람, 최근 서로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명은 당 내부 문제, 한 명은 당 외부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인데요. 먼저 송 대표의 고민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기획단으로 하여금 180일로 정해진 당헌 당규에 따라 대선에 대한 기본 계략 일정을 수립해서 모레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때 의견을 모아 결정하도록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가 경선 연기를 놓고 1시간 반 동안 경론을 벌였죠. 하지만 경선 연기에 대한 결정 자체를 연기했습니다. 말이 좀 헷갈리는데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최종 결정을 내일 모레로 미뤘다는 겁니다. 잠시 민주당 당원을 보면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붙는데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애초 송 대표는 당원을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선 연기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긴 했지만요. 찬성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결이나 당무위원회를 거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찬성파가 반대파보다 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었죠. 송 대표의 성향상 당연히 어제 최고위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기대와 다르게 결론이 미뤄지면서 송 대표로선 한 발 물러선 셈이 됐습니다. 송 대표 그간 황소라는 별명답게 뚝심으로 당내 반대를 물리쳐 왔었죠. 조국 사태를 사과할 때도 그랬고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 인맥으로 서로 인턴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수사권에 제한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명단인데 이것을 가지고 바로 탈당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제적이고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약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당이 그렇게 내로남불의 프레임이 쓰여져 있고 이랬던 송 대표가 결정을 미룰 정도면 경선 연기 찬성 여론이 매우 거셌기 때문일 텐데요. 의원총회에서 8대2에 달할 정도로 경선 연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었죠. 거기다 최고위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최고위원 중 강병원, 김영배, 전혜숙 의원은 경선 연기를 주장을 했고요. 김용민, 백혜련, 이동학 위원은 기존 일정을 유지하자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송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이게 3대3 동수로 찬반이 갈린 겁니다. 여기에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은 경선 연기 안건을 다룰 당무위를 별도로 열자고 요구했는데요. 송 대표나 지도부 결정과는 무관하게 당무위를 소집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참고 있던 송 대표 결국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당 대표를 왜 뽑았습니까? 당 대표가 이 부칙으로 가는 즉 180일 전에 선출해야만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고 단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권은 그래도 당 대표와 지도부한테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당무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당 대표의 존재 의미는 뭐냐? 송 대표는 여론조사상으로는 현행 경선 일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아마 속으로는 경선 연기 찬성 판량에 이런 말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니?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네, 자 다음은 안드레아의 차례입니다. 안드레아라고 하면 아마 요새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분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앞서 보셨듯이 여기서 안드레아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 대표 대건 안드레아와는 다르게 당 바깥 사람들과 줄다리기 중입니다. 합당을 두고 국민의당과 이견이 있는 건데요. 쟁점이 된 건 당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확장할 수 있는 통합을 하는 것, 이것이 원하는 합당 방식입니다. 새로운 당명으로 가는 것이 보다 그 원칙 있는 합당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인 것이 맞고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실무 협상단이 어제 첫 회의를 열었죠. 당대 당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요. 양측은 당명 변경을 두고는 맞붙었습니다. 아니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간판을 내리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국민의당 쪽에서
권은희 의원이 안철수 대표와 어느 정도의 교감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안철수 대표와 논의했던 그 통합의 정신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발언들을 실무 측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대표 취임 당시 용광로보다는 샐러드 볼 같은 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었죠. 샐러드 식당 간판은 그대로 두고 메뉴만 추가하고 싶은 생각인가 본데요.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 합당 과정을 또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저와 안철수 대표님 간의 어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합당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국민들 앞에 같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같은 합당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애석하게도 이미 간판 전쟁은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더 큰 이번을 만들려다가 더 큰 전쟁을 치른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서로 다른 난제를 떠안은 두 명의 안드레아,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뚝심 송영길 가로막은 경선 연기, 이준석 당명 두고 줄다리기. 네, 일단 오늘 나온 속보들부터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제주도 4.3 평화공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그 전당대회 때 한번 찾은 바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 취임 후에 이제 다시 방문을 한 건데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이 대표가 위령탑에 참배를 한 후에 4.3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전향적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전당대회 때 다시 한번 꼭 와서 4.3 문제에 더 강한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라는 도민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9일 만에 다시 왔다라고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도부 출범 이후에 호남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저희가 가졌던 아픈 과오에 대한 반성을 하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처럼 전 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4.3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이고 무엇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특히 4.3 특별법에 의한 배보상 문제 같은 경우도 어느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과성을 다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평화공원 방명록에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아픔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더 노력하고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글을 남겼는데요. 지난 방명록에 비해서 조금 더 글씨가 또박또박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초성이 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이 대표는 역대 보수 정권 대통령들이 4.3 추념식에 참석한 적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과거의 잘못, 과오를 반성하는 모습과 더불어 진실이 규명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분들이 국가 지도자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저희 당 출신 대통령이 어떤 연유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 후보가 선출되면 그런 행보를 하시라고 권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났는데 어제 이제 지지 포럼에서도 만났고 이틀 연속 만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방문한 뒤에 청년 일자리 강담회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원 지사가 직접 운전하는 전기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정동 킥보드를 타는 등 시족일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대선 경선 일정이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당내 주자 띄우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부터 자강론을 주장한 이 대표가 연일 당내 주자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당 등 이제 외부적 과제가 많다는 얘기를 아까 이제 주민에서 짚어봤는데 당 내부적으로는 견제 목소리도 지금 존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인데요.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10월 경선 버스 증차론, 그러니까 버스를 늘리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10월 초에 입당을 해도 충분하다라면서 8월 말을 입당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준석 대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1월 9일까지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당은 항상 한 달 정도 경선 기간을 뒀거든요. 그럼 10월 9일쯤에 이제 경선이 시작되어요. 우리가 시한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면 10월 초까지 입당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가야 돼요. 원래 시내버스는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계속 가죠. 정권 교체가 목표라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어떤 분이라도 받아들여서 심지어는
입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모셔오고 뭐 버스가 떠난 다음에 택시라도 보내서 택시비라도 줘가면서 좀 와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자, 김 최고위원이 이 대표랑 여러 부문에서 아마 이견을 좀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아까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해서도 입장이 다른 거죠? 네, 그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한번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당내 인사로 아직 분류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논란이 된 엑스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문건이나 자료가 저희에게 입수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뭐 이첩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공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윤 전 총장이 당내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거망동할 수 없다라는 기존 입장과 같은데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도와주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대표를 겨냥해서 팔짱 끼고 보는 식의 대응은 안 된다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우리 당에서는 뭐 아직 입당도 하지 않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팔짱 끼고 보고 있으니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려면 결국은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죠. 내부 인사는 공격하고 당은 팔짱 끼고 있는 그런 꼴이 됐으니 기가 막히다. 자, 김 최고위원이 저 인터뷰를 한 방송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김어준 씨에 대해서 잘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인터뷰 이제 초반에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얘기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하면 김어준 씨가 잘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전화로는 몇 번 뵀는데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오셨죠? 예, 저는 공장장님 아직 계시는 거 보고 좀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하고 곧바로 잘릴 줄 알았는데. 오세훈 시장 그런 거 보면 오세훈 시장 참 좋은 분이에요, 그죠? 국민의힘에서 힘을 많이 쓴 것 같은데 힘이 부족했나 봅니다. 제가 여전히 있는 거 보니까. 공장 문 닫은 줄 알았는데. 우선 최고위원 선출 좀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 2명을 제명 조치를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을 향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정말 그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라는 파상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지금 이제 서류를 내지 않아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송영길 대표는 그 제1야당의 처신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결단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상당히 그 날선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차떼기당 기억이 난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 버티기 작전은 쇄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국민의힘의 다주택자 비율이 42%가 넘는데 제출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줌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뚝심 송영길 가로막은 경선 연기론, 이준석 당명 변경 두고 줄다리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를 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조금 전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야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을 사람은 나다. 뻥 잡는 매를 자처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 그만하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에 담기를 꺼려 하시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촛불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왔습니다. 촛불 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촛불 다시 시작!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추 장관의 출마 일성, 결국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검찰개혁 완수인데요. 이분이 생각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추 전 장관의 행보에 민주당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다시 추윤 갈등이 불거지면 이른바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출마하시는 거를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오늘날 이 대선 후보까지 오는 과정에 사실은 윤 총장이 스스로 키웠다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키워진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북대 강준만 명예교수의 지적은 좀 더 직설적입니다. 지금의 윤 전 총장을 만든 구할은 추 전 장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대통령 후보 윤석열은 이 정권이 혹은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거의 한 90% 만들었죠. 추윤 갈등으로 빚어진 그 무리한 윤석열 죽이기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판에 대고서 윤석열을 부정적으로 본다, 비판적으로 본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질 않았는데. 당 안팎에서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 있지만 추 전 장관의 지지율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를 이어서 3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죠. 검찰개혁을 지지했던 이른바 서초동 촛불 민심을 등에 업었다는 평가인데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 지지층에 대한 평가 역시 박하다는 점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당을 오그라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마 이 기억이 강렬했나 봅니다. 너무 강성 지지층에 그렇게 끌려다니면은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라는 사람이 뭐 저도 방송에 나와서 뭐 추미애 장관 하는 거 조금 했을 때 전 보진 않습니다만 뭐 얘기 들어보면 뭐 대가리를 버리라느니 뭐 온갖 뭐. 강준만 교수는 집단 사고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강성 목소리가 커지면 다 망한다 지적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진리라고 해도 무방해요. 동질적인 집단에서 나오게 된 강성 목소리. 그것 따라서 가죠. 다 망합니다. 망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드럽고 정당하고 절차적 정의를 지키고 별로 동의 안 합니다. 꽝 잡는 매가 대통령의 자격이 될 순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만일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물음표를 붙인 건데요. 당장 민주당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이거를 계속 확대하고 키우고 하는 게 윤석열 총장 후보를 야권의 후보로 옹립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 후보라면 특정인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추 전 장관, 스스로를 꽝 잡는 매라고 한정짓기엔 정치 이력이 탄탄합니다. 판사 출신으로 DJ가 직접 발탁을 했죠. 여성 최초로 지역구에서 5선을 한 중진 의원입니다. 민주당 대표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나름 내공이 쌓인 정치인이란 겁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 때리기는 호객행위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본인만의 색깔을 담은 미래 비전, 사람이 높은 세상, 그리고 통일 대통령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보다 높은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높은 것이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저는 신세대 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추 전 장관이 반사 효과를 보고 있다면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JTBC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 전 총장에 이어
야권 대선 주자 2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준석 효과 덕이란 분석인데요. 이준석 대표 유승민계로 알려지며 배우설까지 제기가 됐었죠. 아시겠지만 우리 유승민 후보 어제 청년 정책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더니만은 압도적인 1위로 청년들에게 지지받는 그런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준비된 청년들을 위한 대통령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 모두 개판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친한 사이가 맞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지금 친하다는 걸 감추지 않으셨어요? 뭐 그걸 사실인데 감출 필요가 없죠. 친구 아들. 친구 아들이니까 감추지 않.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아주 오래 알던 사이고 가까운 사이임을 뭐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초선 때 벌써 17년 전에 제 방에서 인턴을 했고. 이른바 이준석 돌풍. 국민의힘 내 개혁 보수파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죠. 과거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이들이 중심인데요. 이들에게 붙었던 꼬리표, 배신자라는 비판이 있었죠. 이 대표가 강성 보수의 중심 대구에서 이 꼬리표를 잘라냈습니다.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건너려다 실패한 탄핵의 강, 이 대표가 단숨에 뛰어넘은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입장 모두 결국엔 선의와 애국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틀 안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저희 당에 참여하고 싶은 대선 주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분에 족쇄가 풀린 유 전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유일무이한 유력 주자가 된 겁니다. 한때 대선 주자 이름이 없음이란 이야기를 듣던 시절도 있었죠. 아까 보니까 이 범야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1위가 45.9%로 없음이었잖아요. 예. 너는 누구 하나가 이름을 뭐 최없음 이렇게 개명을 하고 나가면 지지도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 유 전 의원은 본인의 강점인 경제 문제에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네. 그죠? 그런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 다음 5년의 대통령 임기 중에 경제를 살려야 대한민국의 시대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이 문제 해결의 방아쇠 네. 출발점은 그거는 경제 성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문제는 이 대표가 뚝으로 막아둔 탄핵의 강, 언제 범람할지 모른다는 건데요. 배신자의 노래가 또다시 울려 퍼진다면 그땐 본인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겁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덕분에. 네. 자, 주요 대선 주자들 소식부터 좀 알아볼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주택을 보유하고도 허위로 신고한 경기도청 소속 고위공직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해서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다면서 승진 취소를 포함한 중징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 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장관급 통상대표직을 신설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에 이 국제 통상 이슈는 외교안보 문제와 혼재돼서 가는 게 국제적인 추세라면서 미중 경쟁을 비롯해서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또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문제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통상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일개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는 좀 어렵다면서 총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국제 통상 협상에 우리만 차관급 대표를 보내는 건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라면서 우리도 장관급을 내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조벤토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밝혔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날을 세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1주택 장기 보유자 양도소득세 정책을 비판한 건데요. 민주당 안은 1주택을 장기 보유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단계별로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의 세법이 통과되면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투기성 단기 거래를 막고 1주택 장기 보유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공제 혜택을 도입한 건데 민주당은 이 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세마저 올려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민주당은 대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면서 1주택 장기 보유 양도세는 올릴 게 아니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청와대가 최근 20대인 박성민 청년 비서관을 발탁했잖아요. 이를 놓고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었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오늘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수석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찬스를 써서 데려온 게 아니다라고 선을 거는데요. 박성민 비서관도 당에서 활동을 했고 또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평가받고 검증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면서 저희가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한 입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돌풍을 의식한 인사라는 지적에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이미 2달 전에 인사 검증을 시작했다면서 당시엔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된 사안이죠. 조선일보가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절도단 기사를 오늘 내보냈는데요. 거기에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지금 논란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보도인데요. 일단 기사 제목은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요인의 지갑 털어 이런 제목입니다. 그 아래 이렇게 그림을 함께 게재를 했는데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앞에 있는 여성의 모습이 일부 언론에 앞서 공개됐던 조민 씨의 실제 사진과 좀 유사해 보입니다. 또 뒤쪽에 가방을 맨 남성의 모습도 저렇게 보이는데요. 이정현 화백이 그린 조국 전 장관 뒷모습과 비슷하죠. 자, 실제로 이 사파는 지난 2월 27일자에 실린 서민 당국대 교수의 칼럼에도 실렸었는데요. 당시의 제목이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가 봤다면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이 그림을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 라고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는 사진, 몽타주,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디지털로 보정했거나 변경했을 경우에는 보정 및 변경 내용을 명시한다. 또 재현 이미지나 연출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런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조멘토, 조선일보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어요? 네, 조선일보는 해당 그림을 교체한 뒤에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담당 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면서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의 사과에 조국 전 장관도 다시 입장을 냈는데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 딸과 관련된 악의적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두 번째 사과라며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라는 겁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한 비판이 좀 이어졌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또 박주민 의원도 환멸스럽다 이런 또 비판을 하는 등 상당히 이제 여당 내에서도 또 비판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 양양자 의원의 지역 사무소에서 그 특보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회계 담당자를 성추행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양자 의원실에 따르면요. 양 의원 지역 사무소의 특보 A씨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회계 담당자 B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B씨는 양 의원실 서울보좌관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된 A특보, 양양자 의원의 외사촌이라고 합니다. 양 의원은 중앙당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양 의원은 A특보 등 관계자를 모두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톡쏘는 정치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꽝 잡는 매 추미애 출마 선언, 이준석 효과, 유승민 야권 지지율 2위 껑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8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배우 김부선 씨가 이 지사를 겨냥해 내겐 이재명 엑스파일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그 일가 엑스파일이 있다, 지극히 사적인 거라 침묵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린 건데요. 이 지사를 향해 인간이라면 윤석열 엑스파일을 언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며 반칙하지 말고 정책으로 경쟁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이 지사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지사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는데요. 재판부가 선거 공보물의 특성상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요. 이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상고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엑스파일에 이어 가족 관련 수사까지 얼마나 큰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죠.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이 출연해 대선 경선 연기와 추미애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파일과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얘기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제 추가로 보도된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일단 그 조국 전 장관 수사 때처럼 해야 된다라는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이제 반박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찰을 늘 지휘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해가려고 한다는 홍준표 의원의 비판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굉장히 아마추어스러운 공격이다 이렇게 또 이준석 대표가 이제 홍 의원을 또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